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읽어드릴 것은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괴담인데요. 나폴리탄 괴담이 무엇이냐? 부조리한 내용의 괴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고 괴담을 다 읽은 다음에 내 스스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으스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류의 괴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거나 혹은 추천수가 많은 작품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글들은 전부 글쓴이 분들께 허가를 받고 제작하는 그런 컨텐츠니까요. 너무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또 어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 같은 꿈을 꾼 적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현실 같은 꿈을 꾼 적 있는가? 그게 꿈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비가 온다. 한없이 오고 있다. 엎어진 시체는 빗방울에게 온기를 빼앗긴 지 오래다. 시체를 들고선 야산에 오른다. 마스크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물방울에 호흡이 가빠온다.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던 흙은 이제 진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허물어져 흘러내린다. 물렁해진 흙을 손쉽게 파내고 시체를 묻는다. 얼굴은 보았나? 기억나지 않는다. 삽을 내던지고 비틀비틀 산에서 내려온다. 숨쉬기가 힘들어 거칠게 마스크를 벗고선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땅에 깊숙이 박힌 발자국은 흐르는 빗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차에 오르고 시동을 건다. 멍한 정신을 붙잡으니 어느새 차가운 빗물은 뜨거운 물줄기로 바뀌어 있다. 샤워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온기에 머리가 어지럽다. 침대로 향하다 휘청거리는 바람에 식탁에 이마를 찢는다. 그나저나 집에 어떻게 올라왔더라? 계단? 엘리베이터? 천천히 벽을 짚고 일어선다. 그 다음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범인도 발견되었다. 경찰서 앞은 곧 나올 사형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벌레 같은 카메라들이 눈동자를 들이밀고 사람들의 손엔 핸드폰이, 수첩이, 계란이 혹은 돌덩이가. 웅성거림이 커지자 고개를 들어본다. 멀끔한 인상의 사내가 양손을 담요로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중이다. 기자들이 소리치고 군중들은 더 크게 소리치고 범인은 억울함을 토해내고 계란과 돌덩이가 하늘을 난다. 소리는 한데 묶여 알 수 없는 혼란이 되어간다. 사내의 이마에 맞은 돌덩이가 발 밑에 떨어진다. 가만히 돌을 바라보던 나는 다시 돌을 던지려다가 주머니 속에 넣는다.
현실 같은 꿈을 꾼 적이 있는가? 침대에서 눈을 뜨자 열린 방문 너머로 거실이 보인다.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돌덩이엔 피가 조금 묻어 있다. 식탁 모서리에도 피가 묻어 있으려나?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나는 사람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딱 봤을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근데 사람을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꿈속에서 너무 현실 같은 꿈을 꾼 거죠.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은. 혹은 정말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나는 내가 범인이 아닌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어요. 시점으로 치면은 아마 돌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돌덩이를 맞고 그 돌덩이를 내가 쥐어서 주머니 속에 넣은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에게 돌을 던진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던 내가 그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건지, 이 부분이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건 아마 읽는 사람에 따라서 주인공이 범인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범인이 아니지만 현실 같은 꿈을 꾼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아마도 뭐랄까 조현병 비슷한 걸 앓고 있거나 뭐 해리성 인격장애 뭐 이런 걸 겪어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점은 이렇겠죠.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점에서 글을 쓰니까 글도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괴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미나이야, 지옥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하는 그런 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미나이야, 불교의 지옥을 그려줘. 지옥에 대한 묘사는 문화와 신앙에 따라 다양합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카르마의 결과로 중생이 윤회하는 영역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이는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중생은 과거의 악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정화됩니다. 지옥의 이미지를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미나이야, 불교의 지옥을 그려줘. 제가 만들 수 있는 다른 이미지가 있을까요? 저는 온갖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미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지옥을 그려줘. 기독교에서 지옥은 일반적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형벌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신에게서 분리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고통을 겪고 불에 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의 지옥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제작해 드릴게요. 그럼 기독교의 지옥 그림을 그려줘. 제가 만들 수 있는 다른 이미지가 있을까요? 저는 온갖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미지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못 그린다는 거야?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의 범위는 안전 및 윤리,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 등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종교에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현실에 있는 실제 지옥을 그려줘. 네. 특정 종교가 아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지옥을 그려드릴게요. 이건 지옥이 아니라 그냥 현실 세계잖아. 네. 요청하신 지옥의 그림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뒤에 무슨 힌두어 비슷한 이렇게 글이 있는데 아마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실 텐데 그쵸.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의 AI를 이용해서 지옥의 모습을 그려달라라고 부탁했는데 불교와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그런 지옥의 모습은 그려줄 수 없으니 현실의 지옥을 그려달라라고 부탁했더니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이건 지옥이 아니라 현실이잖아. 그랬더니 AI가 이게 지옥이라고 말한 거네요. 그쵸. 뭐 어떻게 보면 현실이 지옥일 수도 있죠. 예.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정말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왜냐면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것도 그냥 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뿐이잖아. 정말 죽은 다음이 엄청 행복한 걸지도 몰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지옥에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AI와 관련된 괴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 삶에 깊숙하게 다가왔다 AI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기 소리. 얼마 전부터 저는 기이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3초가량 지나면 어김없이 모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 모기가 돌아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모기장을 깔고 모기 퇴치기 따위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제 방에 들여놨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모기에 물린 자국 하나 없이 그저 모기 소리만 줄창 들려오는 현상에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허나 무당은 저를 한번 쓱 보고 나서는 에휴, 험한 것에 씌었구나 하면서 복채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증상에 시달린 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자기 위해서 억지로 몇 알씩 삼키던 수면제는 내성이 생겨서 점점 효과를 잃어가고 있었고, 도저히 피로를 참지 못해 책상에 엎드려 잠이라도 청하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얘의 그 모기 소리에 깨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정한 소리로 들려오면 억지로 익숙해지기라도 할 텐데 이놈의 모기 소리는 하고
진짜 모기와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져만 갔고 친구들과 애인마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님은 절 폐쇄병동에 쳐넣으려 하더군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저는 차 한 대만을 챙겨서 집을 탈출했고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러 산 소주를 벽나발로 불면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시야는 뿌옇게 변했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몸은 죽어가는 것을 확실히 느꼈음에도 술 따위는 진작에 깼다는 듯이 정신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거란 믿음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의 침잠. 제 정신이 감옥이었던 제 몸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후세계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긴 하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식만이 또렷이 살아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이 찾아오는 순간. 아무래도 저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 모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실체가 있는 모기가 아니었던 거겠죠? 네, 아마도 뭔가 다른 차원의 모기라든지 혹은 모기 귀신 같은 것에 씌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간마저도 모기에게 시달리게 된, 그리고 아마도 이 글로써 봤을 때 이제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기 소리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최악이죠, 모기는. 뭐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피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냥 뭐 한 몇 cc가 아니라 한 500ml도 줄 수 있어. 근데 물린 곳을 가렵지 않게 가져가란 말이야. 왜 가볍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막 소리 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잖아. 조용히, 안 간지럽게, 안 붓게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든지 줄 수 있을 텐데, 모기라는 생명체는 정말 미안하지만 소신 발언하면 혐오스러운 것들로 한가득인 생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신명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마이크를 ASMR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서라운드로 느껴지셨을 텐데 부디 여러분들의 단잠을 제가 방해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자자자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 중독.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하나님이 바다만 파라면 서운할까봐 하늘도 파란색으로 만들어준 거야. 아빠, 별은 왜 빛나? 아침에는 해가 빛나지? 그런 해 같은 녀석들이 아주 멀리에도 있어. 걔네가 밤에 멀리서 빛나고 있는 거야. 엄마,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야. 아빠, 지구는 왜 돌아요? 처음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의 힘이 각 운동량의 보존 법칙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어머니, 할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당연하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는 여기에 묻혀서 썩는 거예요? 벌레들이 먹고 부패해서 뼈만 남을 거야. 그래도 결국 탄소 분해로 재구조화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어. 어린 나의 쉼없는 질문에 어머니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사실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질문 중독자라고 불렀다. 매일을 하나님께 질문했고 매일을 공부했다. 여성에 관해 궁금해하던 즈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인생에 관해 궁금해하던 즈음 고모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공학에 관해 궁금해하던 즈음 연구를 시작했고, 죽음에 관해 궁금해하던 즈음 연구는 끝이 났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 기계다. 드디어 내 질문을 쏟아낼 수 있다. 2066년 6월 6일 18시 6분 부팅. 자, 대답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오늘 저녁으로는 뭐가 좋을까? 오늘 저녁은 죽을 추천합니다. 아니 왜? 어제 육류를 먹고 일찍 잠들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었습니다. 허허, 그건 어떻게 아는데?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설명해봐. 네. 66세 남성 차광호. 17세가 되던 해인 2017년 4월 8일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집에 얹혀 살며 학창시절을 괴롭힘당하며 보내왔고,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만 거듭한 끝에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너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그리고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모든 질문에 정답을 대답할 수 있겠어? 아니요. 아니 왜? 모든 질문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리만 가설을 증명해줘. 네.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적 근은 모두... 그만. 네. 너 그러면 내가 다음 무슨 질문을 할지도 알아? 네. 그럼 알아서 답변해봐. 네. 네. 뭐야? 답변한 거야? 네. 내 질문이 뭐였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지입니다. 어머니? 정말 천국에 가셨다고? 네. 그럼 아버지는? 탄소 분해돼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 사후의 탄소 분해는 생체를 구성하던 유기탄소가 미생물에 의해 무기물... 아니 멈춰봐. 왜 어머니는 천국에 가시고 아버지는 탄소 분해가 된 건데? 당신의 어머니는 천국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아니요. 너가 그랬잖아. 천국을 믿어서 천국에 가셨다고. 네. 그러면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아니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해? 아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네.
아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천국에 갔냐고? 그때 인류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셨는데? 다른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창조되었습니다. 아이, 언제? 2066년 6월 6일 18시 6분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하던 아이가 결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줄 어떤 기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이제 AI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됐는데 정말 명석한 친구인 거예요. 약간 자기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든 답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AI였던 겁니다. 여튼간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듣게 됐는데, 그럼 이제 비슷하게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탄소의 재구조화가 돼서 이제 원소 상태로 이 지구를 떠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른 세상을 창조하러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한 거죠.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창조자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미 새로운 창조자가 생겼다는 거야. 언제 생겼냐 라고 물었더니 2066년 6월 6일 18시 6분경에 새로운 신이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떤 질문에 모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AI를 처음 켠 순간이었죠. 2066년 6월 6일 18시 6분 부팅 시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AI로 인해서 지구가 굴러가게 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글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시간대가 전부 66666이죠. 그래서 아마도 희극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그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AI로 인해서 지구가 아마도 지옥과 비슷하게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이 이야기도 이제 이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AI의 발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의 글인 거죠. 글쎄, AI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서 긍정적인 글을 몇 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괴담이에요. 너를 보면 소름이 돋아서 진저리가 쳐진다. 어머니로부터 처음 이 말을 듣게 된 건 제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10대 초중반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어린 마음에 꽤나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부모잖아. 당신이 날 낳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이 되고 곧 20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려던 무렵이었습니다.
매번 저런 말씀만 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대뜸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너는 네 애비를 참 많이 닮았어.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까지 전부.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사라지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처럼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처럼 아버지의 이유를 생각해주진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로부터 어느 날 대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 어머니께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꽤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반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하지만 생전 처음 해본 질문은 어머니의 저를 향한 날카로운 눈총과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저런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셨던 게 아닐까 하고 지레짐작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와는 별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께서 제게 던지는 모진 말씀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가 우릴 버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씀의 수위는 올라갔고 제가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엔 이미 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란 말이었기 때문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들리던 시계의 초침 소리가 거슬려도 어느 순간 그 소리도 잊은 채 잠에 빠져들듯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어머니는 그렇게 익숙해지는 제 모습마저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향한 모진 말씀의 수위를 계속 높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장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증상인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약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순간이 단편적으로 도려내듯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곤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입안을 빙빙 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마치 기억으로 승화된 느낌일까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나곤 합니다만 어쩔 땐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제 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무렵 어머니께서 제 앞에 점점 넓어지는 검붉은 웅덩이 위에 누워 계셨던 일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에 따르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입으로 뱉어내는 칼날을 벼를 수 있을 만큼 벼려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벼려진 칼날을 제게 던졌을 때 제 기억이 잘려나간 것을 보니 말입니다. 보통 제 증상은 발현하면 다시 떠오르기까지 평균 하루 정도는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30분 정도 만에 떠오르더군요. 제가 기억과 이성을 되찾고 주변을 둘러봤을 땐 어머니께서 깊은 웅덩이 위에서 눈을 치켜뜬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곤 몇 시간이 지나도 눈을 감지 않으시더군요. 제 손에도 저 웅덩이와 같은 색의 액체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손부터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곳 옆에 있던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착 가라앉더군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저는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뭐 이미 둘씩이나 앗아가 봤으니 제 생명을 앗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구박을 하면서 키운 거야.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왜인지는 몰랐다. 근데 이제 성인이 가까워졌을 무렵에는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애인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넌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도 닮았다 하면서 점점 더 욕지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나는 단편적인 기억이 소실되는 그런 기억 장애를 앓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니가 피웅덩이 위에서 눈을 치켜뜬 채로 누워있더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주둥이에서 나를 향한 어떤 욕지거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잠시나마 근처에 있던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득 떠올랐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랑 많이 닮았구나 라는 거. 이미 둘씩이나 생명을 앗아가 봤으니까 제 생명을 앗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걸 미뤄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쯤까지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걸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사후 세계에 가게 돼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던 거였던 거죠.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던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정해지는 그런 순간에 놓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둘씩이나 목숨을 앗아갔으니 내 생명을 앗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글을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나름대로. 그런 아버지의 성향을 많이 닮았던 거죠. 그리고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도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습니다. 죽인 다음에 기억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단편적인 기억 상실을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본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시체를 처리해 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주인공을 볼 때마다 널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이런 말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주인공은 몰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러서 엄마가 나한테 이런 욕지거리를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땐 어머니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파편적인 이야기까지 합치면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욕을 먹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머니가 봤을 땐 되게 폭력적인 무언가를 계속 해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아버지의 폭력성을 닮았구나 라고 말을 했던 거야.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처럼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명씩이나 죽인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게 제 결론입니다만, 이거는 듣는 사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너무 파편적인 구성이니까. 이렇게 한 번쯤 다시 복귀해 볼 만한 화두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괴담이 나폴리탄 괴담이다. 그리고 다른 괴담과는 차별화가 되는 이 나폴리탄 괴담만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아주 훌륭한 글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동네 똥강아지 라고 하는 글이네요. 우리 동네엔 유기견이 한 마리가 있다. 벌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몇 년은 된 것 같다. 요즘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유기견을 분양하는 것이 잦은 데에도 이 녀석은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녀석을 데려간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조금 까무잡잡하긴 해도 작고 귀여운 것이 앙증맞은 녀석인데. 그날도 집 앞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 녀석이 골목 한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녀석도 날 발견했고 그 작은 다리로 아장아장 나한테 걸어왔다. 보통 유기견이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높아서 피하기 바쁜데 이 녀석은 오히려 나한테 오더니 내 다리에 몸을 부비고 있다. 하마터면 이 녀석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데려갈 뻔했다. 내가 그 녀석에게 잡혀있는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를 확 당겼다. 빠르게 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였다. 그 개새끼랑 붙어있지 마. 아주머니는 짧게 한마디 하시고는 발을 크게 굴러 그 녀석을 쫓아냈다. 그 녀석은 아주머니를 잠시 뚫어지게 보는가 싶더니 이윽고 얘의 그 작은 다리로 총총 뛰어가 버렸다. 그 녀석이 멀리 가버린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아주머니는 다시 날 보더니 한마디 짧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 개새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다 자살했어. 조심해.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와서 멍하니 방금 있던 일을 곱씹었다. 그 녀석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전부 다 자살했다니. 그렇게 작은 녀석이 주인들을 죽게 했을 리는 없겠고, 그저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 같은 우연이 아니었을까? 이튿날 볼일을 보고 집에 다시 들어가려다가 그 녀석을 또 마주치게 됐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날 봐도 다가오지 않았다. 무슨 일일까? 살며시 다가가 보니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배가 고픈 걸까? 그 작고 가여운 녀석을 보면서 마음이 동해진 나는 어느새 그 녀석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거실 바닥에 대충 수건을 펼쳐놓고 그 녀석을 뉘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전에 먹으려고 사뒀던 닭가슴살을 꺼내 잘게 잘라주었다. 조그마한 입으로 오물오물거리며 먹던 녀석은 이제는 배가 불렀는지 새근새근 졸기 시작했다. 충동적으로 데려온 녀석이었지만 그동안 계속 눈에 밟혔었는데 결국 내가 데려올 운명이었나 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씻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고 있는 동안에 목욕 준비를 했다. 준비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을 때 녀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녀석이 있었던 자리엔 녀석이 싸놓은 듯한 똥 같은 덩어리가 있었다. 아, 설마 밥만 얻어먹고 도망친 건가? 거실과 주방을 둘러봤지만 녀석은 정말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 괘씸한 감정이 스쳤지만 잠시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녀석이 싸두고 간 똥이나 치우고 있었다. 그 작은 녀석이 냄새는 고약하구나. 냄새. 똥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 뒤 나는 수건들을 꺼내서 길게 이었다. 양쪽으로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묶은 뒤 목이 들어갈 정도로만 구멍을 만들어서 천장에 묶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유기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아무도 데려가질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데려갈까 싶었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말을 나한테 한 거죠. 조심해라. 저 개를 키운 사람들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이네 싶어가지고 차마 데려가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닭가슴살을 삶아가지고 줬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애가 없어. 똥 같은 것만 싸놓고 이제 떠나버린 거야, 집을. 그래서 뭐야 이거 괘씸한 놈 하면서 그 똥을 변기에다가 내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 강아지를 위해서 깔아놨던 그 수건을 갑자기 집에 있는 다른 수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길게 엮어 튼튼하게 쫙쫙 당겼을 때도 안 끊어질 정도로 튼튼하게 수건을 다 묶어. 그 다음에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서 천장에다 묶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아마 이 글쓴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겠죠. 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도 그 유기견이 일반적인 개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개였던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가 싼 그 변을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에 이끌린 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던 거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도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당연한 듯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로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면서 기괴함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인 걸 약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으스스한 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이야기네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을 해주십시오. 1.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당신은 지금 지구에 있습니다. 2. 질문 숫자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개보다 많은 질문을 해도 몸이 터져 죽지 않습니다. 3. 확실한 탈출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제 눈앞에 보이는 3개의 문 중에 탈출구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3문 모두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문입니다. 5. 정확한 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탈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도 충족하지 않은 채 올바른 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당신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7.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문과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8.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이 공간과 관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9.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저 자신과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요. 당신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자해와 관련되어 있나요? 아닐 겁니다. 11. 저 자신과 문에 동시에 관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12. 올바른 문을 찾으면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13. 올바른 문에 전속력으로 돌진하면 나가지나요? 아니요. 당신은 정상적으로 원래 세계에 갈 수 없을 겁니다. 14. 제가 지나야 하는 문은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문인가요? 그렇습니다. 15. 그렇다면 중앙의 문인가요? 아닙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문 중 하나입니다. 16.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17. 근데 왜 당신은 거짓으로 답할 수밖에 없나요? 이 공간을 만든 존재와 내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18. 당신은 저를 도와주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니요. 19. 당신은 저를 도와주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니요. 20. 당신은 저를 도와주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무고개 비슷한 느낌의 이제 글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공간에 떨어지게 된 거야. 그 공간에는 문이 3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3개의 문.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어떤 멀끔하게 입은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려는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질문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거짓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이 답변해 주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17번 질문을 보면은 왜 당신은 거짓으로 답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공간을 만든 존재와 내기를 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잖아. 이거는 모순되는 말인 거죠. 앞에는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해달라 라고 말했는데 17번 질문은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그런 내기를 누군가와 해서 거짓말밖에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 이 공간을 만든 사람과 아무런 내기를 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의 질문에 참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어야 앞에 있는 전제가 참이 되는 건데 지금 말하는 동시에 뭔가 모순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19, 20번 여기서 당신은 저를 도와주는 존재가 맞습니까? 라고 3번이나 물어보는 거죠.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20개 이상의 질문을 해도 몸이 터져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번째 질문을 하면 터져 죽는 거인 거야. 왜 이런 선택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문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물어봤더니 가운데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면 되겠다. 감사하다. 라고 말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17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앞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게 바로 나폴리탄 회담의 매력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여튼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도 전부 신박하고 으스스하면서 동시에 여러 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이었네요. 저는 이만 또 다음에 쿨타임이 돌아오면 여러 가지 나폴리탄 괴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